한서연은 집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이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눌러봤죠. 띠띠띠띠. 이상했어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잘 열렸는데.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아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낯선 목소리로 민석이 대답했어요. 누구세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왜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이제 엄마는 여기 들어오실 필요 없잖아요. 30년을 살아온 집 앞에서 서연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서연의 머릿속에 옛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과 함께 어렵게 장만한 이 집. 벽지 한 장 한 장 직접 바르고 마룻바닥을 쓸며 행복에 겨워했던 날들. 그리고 18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모든 것을 희생했던 시간들. 엄마 커서 내가 엄마 기둥이 될게요. 8살 민석이 말했던 그 다정한 약속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민석이 그렇게 변한 건 아마도 채원을 만나면서부터였죠. 3년 전 민석이 승진 소식을 전하며 여자친구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였습니다. 채원은 밝은 미소를 띠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반갑습니다. 민석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채원은 첫 만남부터 서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음식 솜씨를 칭찬하고 집안 살림 방법을 물으며 소소한 일상까지 관심 있게 물어봤죠. 어머님, 저희 매주 올게요. 제가 어머님 음식 솜씨를 좀 배워야겠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채원은 서연에게 모든 것을 상의했습니다. 혼수 장만부터 예식장 선정까지. 서연은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어요. 딸이 생긴 것 같아 행복했죠. 결혼식 날 민석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채원이랑 같이 엄마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결혼 후 첫 주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채원은 이전과 다르게 서연이 주방에 들어오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신경 쓰이시죠?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투였지만 그 눈빛에서 서연은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새색시라 낯설어서 그렇겠지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거리감은 더 커져만 갔어요. 민석도 달라졌습니다. 회사가 바빠졌다며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죠. 엄마,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이해해 주세요. 서연은 그런 아들을 위해 늘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음식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곤 했죠. 민석아, 밥 안 먹었어? 채원이랑 밖에서 먹었어요. 엄마가 매번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2년 전 어느 날 서연이 쓰던 그릇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써온 낡은 그릇들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소중한 것들이었죠. 어머님, 너무 오래된 거라서 제가 새 걸로 바꿨어요. 어머님 건강을 생각해서요. 채원의 그 말에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아파왔어요. 그릇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아끼던 화분들, 소품들, 심지어 남편과의 사진까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천천히 밀려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다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나의 터전.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나의 인생. 그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친구 정희의 집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평상시라면 이런 부탁은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집에서 쫓겨난 충격에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죠. 서연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정희는 문을 열자마자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서연의 부은 눈을 보고 정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다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서연이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었죠. 민석이가 날 내쫓았어. 그 말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서연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이, 그것도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희는 놀랍게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럴 줄 알았어. 채원이 그 애가 처음부터 좀 이상했잖아. 무슨 소리야? 너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채원이가 너희 집 재산 때문에 접근했다는 소문이 있었어. 특히 민석이가 집을 물려받았다는 걸 알고 난 후부터 더 그랬지. 서연은 그제야 지난 3년간 있었던 미묘한 변화들이 모두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채원이 자신에게 다가왔던 이유, 결혼 후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그리고 민석이 점점 멀어진 이유까지. 그럼 다 계획된 거였단 말이야? 정희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일단 변호사를 만나보자. 너 그 집 민석이 이름으로 증여했지? 응. 민석이가 세금 문제로 좀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거야. 채원이가 노린 것도. 다음 날 정희의 소개로 만난 변호사는 서연의 이야기를 다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증여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양 의무 위반과 학대에 해당하니까요. 서연은 학대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당한 일이 법적으로 학대라니. 그저 가족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입을 막은 일, 생활필수품 박탈, 그리고 정신적 학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녹음, 증인 진술 등이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자신의 인생과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죠. 며칠 후 서연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집 근처를 찾았습니다. 멀리서 민석과 채원이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기다렸다가 용기를 내 이웃집을 찾아갔어요. 박씨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서연 씨. 어디 가셨다가 오세요? 한동안 안 보이시길래 걱정했어요. 서연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였어요. 사실 민석이가 저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 착한 민석이가 어머니를. 네. 채원이랑 결혼하고 많이 변했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두 사람이 뭔가 수상하더라고요. 큰 짐을 자주 옮기고 가구도 많이 바꾸고. 서연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증여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라. 박 씨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요. 30년 이웃으로 지냈는데 이런 일에 도움이 못 되겠어요? 우리 아파트 다른 주민들도 분명 도와줄 겁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이 전부 무너진 것 같았는데 아직 자신을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어요. 그날부터 서연은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민석과 나눈 문자 메시지들, 통화 녹음, 병원 기록,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 치료,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까지. 서연 씨가 일주일에 3번은 민석이네 찾아가서 음식을 해다 준 것 봤어요. 채원이가 서연 씨 물건을 버리는 걸 본 적 있어요. 민석이가 어머니를 현관에서 쫓아내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증언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서연의 사건은 탄탄한 증거를 갖추게 되었어요.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게요. 소장이 접수되고 첫 재판일이 잡혔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어요. 첫 재판 전날 밤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서연의 심장이 뛰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법정까지 가요? 서연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니? 저희는 그냥 새 출발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사시라고. 내가 언제 불편하다고 했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부담이 된다고 했어? 전화 너머로 민석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소송 취하하시면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요.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금전적 대가로 치환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니. 모든 사랑과 희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민석아,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아니? 그런데 이제 와서 돈으로 날 매수하려고? 넌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터뜨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연의 존엄과 인생을 되찾는 싸움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법원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생전 처음 서보는 법정의 차가운 분위기가 더욱 그녀를 위축시켰지만 정의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기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긴장하지 마. 내가 진실이니까. 법정 반대편에는 민석과 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석과 눈이 마주치자 가슴이 아파왔어요. 어린 시절 항상 웃음 짓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차갑게 돌변해 있었죠.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증여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분쟁이 아닙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증여했다가 부양 의무 위반과 학대로 인해 거리로 내몰린 사건입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서연이 민석에게 보낸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와 답장이 없는 부재중 전화 기록, 병원에서 발급받은 우울증과 불면증 진단서,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까지. 피고인 강민석 씨는 22년 3월 어머니께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께서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신 날의 말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석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어머님께 충분한 생활비를 제공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새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을 뿐 학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사는 침착하게 질문했어요. 피고인 강민석 씨, 어머니께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희 일에 간섭하시고, 그래서 30년간 살아온 집에서 내쫓았다는 말씀인가요? 판사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이때 채원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저희 생활에 간섭하시니까. 판사는 단호하게 제지했어요. 발언권이 없습니다. 앉으십시오. 이후 증인으로 나온 이웃 박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매주 아들 집에 찾아가 음식을 해주고 청소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현관문 앞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봤어요. 특히 채원 씨가 시어머니의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는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법정은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민석과 채원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채원은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죠. 판사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일주일 후 판결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서연은 더욱 긴장된 모습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죠. 본 재판부는 원고 한서연 씨의 증여 취소 청구를 인용합니다. 순간 서연의 귀에 윙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승소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강민석 씨는 명백한 부양 의무 위반과 정서적 학대를 통해 증여 계약의 기본 전제를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은 원고 한서연 씨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이어서 말했어요. 가족 간의 분쟁은 법정에서 해결하기에 가장 어려운 사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본 재판부는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평생을 자녀를 위해 바친 부모에게는 최소한의 존중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석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채원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겼다는 기쁨보다는 여기까지 오게 된 현실이 더 슬펐기 때문이죠. 법정을 나오는 길 민석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끝내야 해요? 서연은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담겨 있었죠. 민석아, 이건 내가 끝낸 게 아니라 내가 끝낸 거야.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넌 정말 가족의 의미를 모르는구나. 가족은 서로 지키고 보호하는 거야. 가족은 서로에게 집이 되는 거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 키운 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평생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아니? 내 꿈, 내 시간, 내 행복까지. 모두 다 너를 위한 거였어. 그런데 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희가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가자, 이제 다 끝났어.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서연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마음은 지친 상태였습니다. 집을 되찾았지만 아들은 잃었으니까요. 어떻게 할 거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진 않아. 그럼 팔까봐. 그 집에는 이제 추억보다 아픔이 더 많으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결정이야.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아.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처럼 서연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추억, 아들과의 기억, 그리고 배신의 아픔까지. 이제는 모두 보내줄 때가 되었나 봅니다. 정희야, 난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까 해. 그 말을 하는 서연의 눈에는 오랜만에 작은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집이 팔리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중이었기에 매물로 내놓자마자 높은 가격에 팔렸어요. 서연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정희의 조언대로 투자를 할까 아니면 더 작은 집을 새로 구할까? 서연아, 너 혹시 바닷가 좋아하지 않았어? 어느 날 정희가 문득 물었어요. 응, 그랬지. 젊었을 때 남편이랑 강릉 여행 가서 바다 보며 나중에 늙으면 여기 살자고 약속했었는데.
순간 서연의 눈에 반짝임이 돌아왔습니다. 잊고 있었던 오래된 꿈이 되살아난 거죠. 그럼 한번 가볼래? 내가 강릉에 지인이 있는데 괜찮은 매물이 있다고 하더라고. 일주일 후 서연과 정희는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동네에 들어서자 서연의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어요. 소금기 가득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각이 좋았죠. 정희의 지인이 소개해준 집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2층 주택이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아늑한 느낌이 드는 집이었어요. 1층은 상가로 쓸 수 있대요. 그리고 2층은 주거 공간. 서연은 2층 창문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곳이구나. 남편과 약속했던 그 장소가. 얼마래? 생각보다 싸요. 서울집 판 돈의 반도 안 들어요. 그날로 서연은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사냐고 다들 말리더라고. 정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66살에 새 출발이라니. 나도 미친 짓 같기도 해.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뛰어. 이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의 집에서 가져온 물건은 몇 개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이미 체원에 의해 처분된 후였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 것들로 채우고 싶었기 때문이죠. 강릉에 정착한 지 한 달 서연은 1층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냥 세를 내줄까 생각도 했지만 문득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카페를 열면 어떨까? 젊었을 때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카페를 열자고 계획했었는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 꿈을 접었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카페 창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인테리어부터 커피 기계, 필요한 허가증까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어요. 66살의 카페라니 미쳤다고 할 거야.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 말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2달간의 준비 끝에 서연의 작은 카페 바다를 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처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가 가장 인기 있는 자리였어요. 아침에는 바다를 보며 서연이 직접 만든 건강식 아침 메뉴를, 오후에는 직접 구운 쿠키와 함께 커피를 즐길 수 있었죠.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신선한 빵을 굽고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된장 라떼가 정말 맛있어요. 한 대학생이 소리쳤습니다. 된장 라떼는 서연이 우연히 개발한 메뉴였어요. 전통 된장의 깊은 맛과 우유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독특한 맛이었죠. 처음에는 실험 삼아 만들었는데 맛을 본 손님들이 극찬하며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유명한 된장 라떼 집이죠? 어느 날 서울에서 온 듯한 젊은 커플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놀랐어요. 유명하다니요? 인스타그램에서 핫플레이스로 소개되고 있어요. 저희가 강릉 여행 와서 꼭 들러보려고 했어요. 그 후로 주말이면 바다를 보다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겨났습니다. 서연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면접에 온 지원자 중 소민이라는 22살 대학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있는 아이였어요. 저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서연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날 멋지다고 생각해? 당연하죠. 이 나이에 혼자서 카페를 여시고 이렇게 유명해지시고 멋지지 않으세요? 서연은 소민을 바로 채용했습니다. 소민의 밝은 에너지는 카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젊은 감각으로 메뉴 개발에도 참여하고 SNS 마케팅도 도맡아 했죠. 소민아, 너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된다.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많이 배워요. 할머니는 진짜 인생 선배니까요. 서연과 소민은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나이 차가 40년이 넘었지만 서로에게 배우는 것들이 많았어요. 서연은 소민에게 인생의 지혜를, 소민은 서연에게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을 가르쳐 주었죠. 개업 1년이 지나자 바다를 보다는 강릉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된장 라떼는 물론 서연이 개발한 해풍 쿠키와 소민이 제안한 파도 프라페 등 다양한 메뉴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서연은 가끔 자신의 변화에 놀라곤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아들의 배신으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66살에 시작한 새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할머니, 이거 보세요. 어느 날 소민이 스마트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저희 카페가 여행 잡지에 소개됐어요. 서연은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인생 이모작의 귀감 66 카페 사장님의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와, 이제 진짜 유명 인사 되셨네요. 소민이 환호했어요. 서연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온 삶에서 이제는 자신만의 이름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할머니, 내일은 TV 촬영이에요. 긴장되지 않으세요? 소민이 물었습니다. 그럼, 너무 떨려. 이 나이에 TV에 나온다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그냥 평소처럼만 하시면 돼요. 할머니의 진솔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서연은 소민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신답게 살면 된다는 것, 그것이 서연이 가장 크게 배운 교훈이었죠. 바다를 보다가 TV 프로그램에 방영된 후 서연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전국의 손님들이 강릉을 방문할 때마다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맛있는 커피나 된장 라떼를 마시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직접 만나보고 싶어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죠. 할머니, 저도 이혼하고 힘들었는데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정년 퇴직 후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서연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소민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줄은 몰랐어. 어느 바쁜 주말 오후 서연이 한숨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는 이제 우리나라 인생 이모작의 아이콘이시잖아요. 서연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이콘이라니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카페가 번창하면서 서연은 직원을 2명 더 고용했습니다. 주방을 도와줄 요리사와 홀을 담당할 직원이 필요했죠. 이제 바다를 보다는 소규모 사업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서연이 주방에서 나오다가 카운터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석이었어요. 민석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진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소민이 다가왔어요. 저기, 손님이신가요? 아, 네. 민석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된장 라떼. 그거 유명하다면서요. 소민은 서연을 힐끗 쳐다본 후 고개를 끄덕이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뒤로 돌아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온갖 감정이 뒤섞였지만 지금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시간이라 감정을 추스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민이 주방으로 들어와 물었어요. 응, 괜찮아. 저 사람이 내 아들이야. 소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분이요? 그래. 뭐 하러 왔는지 모르겠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밖에 앉아 있는 민석에게로 향했어요. 왜 왔을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카페가 한산해질 무렵 민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민석의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왜 왔니? 민석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민석 앞에 앉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직도 아팠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녀는 더 강해져 있었으니까요. 채원이랑 헤어졌어요.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다 잃었어요.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엄마를 찾은 거니? 돈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민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채원이의 말만 듣고 서연은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너무 쉽게 용서한다면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뿐이에요. 민석아, 난 이제 내 삶이 있어. 내가 보다시피 이제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 네. 어머니가 이렇게 성공하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고? 내가 날 내쫓았을 때는 그런 생각 없었잖아.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후회해요. 매일 밤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래도록 품어온 분노와 상처가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나도 내게 미안한 부분이 있어.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너무 내게만 의존했던 것 같아. 내 인생의 전부를 내게 걸었던 거지. 그게 너에게는 부담이었을지도 모르겠네.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핑계가 안 돼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메우기 힘든 깊은 골이 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마주할 용기는 생긴 것 같았습니다. 주문할 거면 해. 난 바쁘니까. 서연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민석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해요.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서연은 창가에 앉아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과의 만남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정말 용서해야 할까?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은데. 할머니, 아직 안 가셨네요? 소민이 청소를 마치고 나오다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응,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소민은 서연 옆에 앉았어요. 아드님 때문에 고민이시죠? 그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소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 같아요. 미움을 계속 안고 있으면 결국 아픈 건 할머니 자신이잖아요. 서연은 소민의 말에 깊은 통찰력을 느꼈습니다. 이 22살 아이가 언제 이렇게 현명해졌을까 싶었어요. 맞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될 수는 없을 거야.
당연하죠. 관계는 다시 쌓아가는 거니까요. 할머니도 많이 변하셨잖아요. 이제는 온전히 할머니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시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 서연의 눈에 창고 구석에 있는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오래전 민석이 생일 선물로 준 커피잔 세트였어요. 이사 올 때 버리지 못하고 가져왔던 것이 기억났죠. 소민아, 저 상자 좀 가져와 줄래? 소민이 상자를 가져오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3개의 커피잔이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엄마에게라고 새겨진. 내일 민석이 다시 온다면 이 잔으로 커피를 내줄까 해. 소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 다음 날 예상대로 민석이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서연은 그를 위해 직접 커피를 내렸어요. 민석이 준 잔에. 이 잔. 기억해? 서연이 커피를 내려주며 물었습니다. 민석의 눈이 커졌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생신 선물로 드렸던 거. 버리지 않았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준 선물들을 하나도 버린 적이 없더라고.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 많이 바뀌었어요. 다시 시작할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다시 시작한다면 나도 너를 지켜볼게. 바닷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서연은 다시 한번 자신의 카페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온전한 한서연으로서의 삶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차례야.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카페 바다를 보다는 계절이 바뀌어도 여전히 강릉의 인기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름 관광객들이 떠나고 조금 한적해진 가을, 서연은 오랜만에 여유를 느끼며 일상을 즐기고 있었어요. 단풍이 물든 창밖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는 순간이었죠. 할머니, 이거 봐요. 소민이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저희 카페가 올해의 힐링 여행지 10선에 선정됐어요. 서연은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인생 2막을 응원하는 공간, 바다를 보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어머, 정말이네. 이제 우리 카페가 관광 명소가 된 거야? 그럼요. 이제 겨울에도 손님들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작은 고민이 있었어요. 민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로 민석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카페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만 왔다가 점차 서연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바쁜 시간에 설거지를 도와주기도 했죠. 민석이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소민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래. 서연은 무심코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 할머니, 진짜로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 그건 이미 했어. 하지만 신뢰는? 그건 다시 쌓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날 오후 민석이 카페에 들렀을 때 서연은 그를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는 듯이 자연스럽게요.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말해봐. 제가 새 직장을 구했어요. 서울에서 말고 여기 강릉에서요.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니? 작은 여행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급여는 서울에 있을 때보다 많이 적지만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연은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민석의 결정이 자신 때문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는 민석도 스스로 선택하는 어른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근처로 이사 올 생각이야? 네.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해변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가까이 산다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어머니, 제가 다시는 예전처럼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정말 약속드릴게요. 서연은 민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교만함은 사라지고 진정한 후회와 결심이 묻어나는 눈빛이었어요. 시간이 말해줄 거야, 민석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 그날 이후 민석은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카페에 들러 청소를 도왔고 주말에는 소민과 함께 서빙을 자처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카페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서연 씨, 아드님이 정말 잘생겼네요. 단골 손님인 김 할머니가 어느 날 말했어요.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서연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민석이 어머니로 불리는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과 민석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모자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두 어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였죠. 어느 주말 저녁 카페가 문을 닫은 후 서연, 민석, 소민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한 회식이었지만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민석이 자신이 구운 생선을 서연의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바닷가를 따라 산책하던 서연과 민석은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밤 바다는 고요했고 달빛이 물결 위에 반짝였어요. 어머니, 가끔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었을까? 지나간 일은 자꾸 들춰내지 말자. 너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 민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세요? 여기서? 서연은 깊이 생각했어요. 66살에 시작한 새 인생이 과연 행복한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그래, 행복해.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든 커피와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내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것.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 싶어.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셔서 다행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찾아왔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어머니의 새 출발이 자랑스러워요. 서연은 민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넌 아직 젊어. 너도 새 출발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서울에서의 삶은 너무 공허했거든요. 돈과 성공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서연과 민석은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회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어머니와 아들이 아닌 두 어른으로서 진솔한 대화를 나눈 시간이었어요. 며칠 후 서연은 카페 한 구석에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작은 책장이었어요.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은 공간이었죠. 좋은 생각이네요, 할머니. 소민이 감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면 좋겠어.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첫 번째로 책장에 놓인 것은 서연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아픔에서 시작해 새로운 삶을 찾기까지의 여정을 솔직하게 적은 것이었죠. 그 옆에는 민석이 쓴 편지가 함께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에. 손님들은 이 코너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카페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마음의 치유 공간으로 발전해 갔어요.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아서.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서연은 그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첫 발걸음이 가장 어려워요. 하지만 한번 내디디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서연의 카페는 단순한 장사 공간을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속 작은 쉼터가 되어갔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강릉의 바다는 더욱 고요해졌고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 같았어요. 서연은 이 계절이 특별히 좋았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들어 한적해진 해변을 바라보며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할머니, 이번 겨울은 작년보다 손님이 더 많네요. 소민이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입소문이 많이 난 모양이야. 서연은 창가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바라보았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잠시나마 따뜻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민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서울에서 출판사분이 연락이 왔대요. 할머니 이야기로 책을 내고 싶다고요. 서연은 놀라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이라고? 내 이야기로? 네. 인생 이모작 시리즈로 내고 싶대요. 66 바다를 보다라는 제목으로요. 서연은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책이 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내가 글을 써야 하는 거야? 아니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대요. 작가분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정리해 주신대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만나보자.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을 것 같아. 다음 주 서울에서 온 작가 김미래 씨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미래는 4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서연 여사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인생 이모작에 관한 책을 시리즈로 내고 있는데 여사님 이야기를 듣고 꼭 책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서연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것뿐인데. 그게 바로 가장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부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여사님처럼 용기 있게 새 출발한 분들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서연의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연도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남편과의 만남부터 결혼 생활, 민석의 탄생과 성장,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그리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을 어떻게 버틸까 그것만 생각했죠. 민석과 채원의 결혼, 그리고 배신의 순간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픈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 못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살아온 집인데 내 아들이 날 거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리고 법정 투쟁, 승리, 새로운 시작까지. 서연의 이야기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66살에 카페를 연다는 게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인터뷰는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었고 미래는 서연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서연 여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멋진 삶을 만드셨으니까요. 멋진 삶이라. 그저 살아가는 거죠. 다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다를 뿐이에요.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미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 씨에 대한 이야기도 책에 담아도 될까요? 물론 실명은 안 쓰겠지만.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민석이도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서연은 민석에게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민석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요. 그게 진정한 사과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서연은 민석의 성숙한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고마워, 민석아. 내가 이렇게 변하다니. 정말 기특하구나. 민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봄이 오고 서연의 책 66, 바다를 보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출판사는 작은 출판 기념회를 카페에서 열기로 했어요. 서연은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출판 기념회 당일 카페는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고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출판사 관계자들, 지역 언론, 그리고 서연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독자들까지. 서연 여사님 축하드립니다. 미래가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어요. 덕분에 정말 멋진 책이 탄생했어요. 서연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미래 씨 덕분이에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담아주셔서 감사해요. 행사장 한쪽에는 민석이 서 있었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긴장한 얼굴이었죠. 서연이 다가가자 민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카페 확장 계획에 대해 제안이 있어요. 서연은 놀라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장이라고? 네, 여행사에서 일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어머니 카페를 찾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자리가 부족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옆 건물이 비어 있는데 그곳까지 확장하면 어떨까 해서요. 서연은 당황했어요. 그렇게 큰 계획을 세우다니.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업 계획부터 인테리어까지 제가 다 알아볼게요. 내가? 하지만 너는 여행사 일이 있잖아. 민석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퇴사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이 카페를 키워나가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서연은 민석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일을 돕겠다고 나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정말 그러고 싶은 거니? 네, 확신해요.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민석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이미 용서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따뜻한 감정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함께 해보자. 우리 같이 이 카페를 키워보자. 민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장을 향해 또 한 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바다를 보다는 이제 강릉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중 하나가 되었어요. 민석의 제안대로 옆 건물까지 확장하여 더 넓은 공간을 갖추게 되었고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루프탑 정원까지 마련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에서 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명소가 되었죠. 어머니, 이번 주 매출이 또 신기록이네요. 민석이 회계장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빵을 굽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좋은 소식이구나. 민석은 카페의 공동 운영자가 되었고 소민은 졸업 후 정식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어나 더 이상 작은 가게가 아닌 제대로 된 사업체로 성장했어요. 할머니, 오늘 방송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소민이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하고 싶대요. 인생의 황금기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서연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또,
나 이제 방송 그만하고 싶은데. 어머니,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단순히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가족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과 민석의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 한번 만나보자.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구나. 서연의 책 66, 바다를 보다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68살이 된 서연은 이제 인생 이모작의 롤모델로 불리며 많은 중장년층에게 희망을 전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디 가세요? 소민이 물었습니다. 서울 강연이야. 책 사인회도 있고. 와, 진짜 유명인사 되셨네요. 서연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이제 와서 자신의 삶을 되찾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죠. 강연장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0명 정도 될까요? 강당이 꽉 찼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연은 긴장된 목소리로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카페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을 둘러보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특히 중년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간단한 인사로 강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자신의 이야기에 빠져들며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66살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집도 가족도 제 인생의 의미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여정을 솔직하게 풀어냈어요. 아픔과 절망,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어요.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66살에 비로소 제 자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청중들의 눈에서 공감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변화했어요. 저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어요. 한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어요. 자식들은 저를 짐처럼 여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용기를 내셨나요? 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용기가 아니라 절박함이었어요. 하지만 첫걸음을 내딛고 나니 그 다음은 조금씩 쉬워졌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서연은 책 사인회를 진행했어요.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는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이 책을 선물하고 싶어요. 한 3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세요. 서연은 그 책에 특별한 메시지를 적었어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챕터가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강릉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런 인생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피곤하시죠? 옆에서 운전하던 민석이 물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기분은 좋아. 오늘 강연 정말 멋있었어요. 어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반성했어요.
서연은 민석을 바라보았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교만함이나 이기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성장한 모습이었죠. 민석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민석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저도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강릉에 도착하자 서연은 곧장 카페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소민과 직원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소민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떠셨어요? 강연? 생각보다 좋았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더라고. 그럼요. 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니까요. 소민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서연은 카페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머니, 내일 또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소민이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서울에서 오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대표님이시래요. 제휴 제안을 하고 싶다고. 서연은 놀랐습니다. 프랜차이즈? 네, 바다를 보다를 전국 체인으로 확장하고 싶대요. 서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제안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어요. 작고 소박한 카페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석아, 어떻게 생각해? 서연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민석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한번 들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카페의 가치와 진정성은 지켜야 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만나보자. 우리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다음 날 프랜차이즈 대표와의 미팅은 예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서연의 철학과 카페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어요. 서연 여사님의 이야기와 철학을 그대로 담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한 카페가 아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공간으로요. 서연은 그 제안에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죠. 저녁 서연은 혼자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새삼 감탄했어요. 68살 아직도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이 펼쳐지고 있다니. 바닷가 벤치에 앉아 서연은 넓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모습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인생도 이런 파도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높이 올라갔다가 때로는 깊이 가라앉기도 하지만 결국 흐름은 계속되는 것이니까요. 엄마, 여기 계셨군요. 민석이 다가와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응, 좀 생각할 게 있어서. 프랜차이즈 건에 대해서요? 그것도 있고.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있었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성장한 시간이기도 했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어머니를 실망시켰던 그 순간이 제가 진정한 어른이 되는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서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석아,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당연하죠, 어머니. 이제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지난날의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민석은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모자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왔다 밀려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더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차례야.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고 서연은 다시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계속해서 써내려갈 테니까요. 68살, 이제 막 시작된 서연의 진짜 인생이었습니다.